요새 그 한국 역사 공부하다 보면 좀 솔직히 짜증나요. 짜증납니다. 대한민국인데 서울 광화문 가보면은 조선이야. 왜 대한민국인데 다 조선 사람들만 거기 있어요? 이순신도 조선 사람이고 세종대왕도 조선 사람이고, 지금 우리나라는 분명히 대한민국인데 조선도 아니고 대한제국도 아닌데, 조선 망할 때 이 사람이 고종이에요. 을사보호조약을 맺어가지고 외교권을 이토 히로부미가 가져갔습니다. 이토 히로부미한테 고종이 한 말이에요. 실로 우리나라를 위해 경의 재량에 기대하는 바가 있다. 우리나라를 당신이 잘 통치해달라. 경은 지금 수염이 반백이다. 수염이 회색이에요. 오직 일본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가 수염이 회색이 된 거다. 이제 일본 정치는 후임 정치가에게 맡기고 남아있는 검은 수염으로 힘써 나를 보필해달라. 정신이 있어요. 지금 나라 뺏기는데 너가 나를 좀 도와줘가지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웃으면서 그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민용환이 자살했죠. 고종이 이토 히로부미로부터 그때 돈 30만 원을 받았는데 현재 돈 300억입니다. 이 사람은 일본의 왕족으로 편입이 됩니다. 나라가 한국이 일본이 됐으니까 이 왕은 일본의 왕족이 돼갖고 아주 그냥 행복하게 부유하게 살다 돌아가셨어요. 그게 실화입니다. 요새 그런 좋은 책도 쓰는 사람이 많아요. 이토 히로부미 형, 자기보다 나이가 한 10살쯤 어리죠. 이 사람은 52년생이고 이토 히로부미는 10살쯤 형입니다. 귀국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오. 이 사람이 그 개념을 모르는 거라 나라가 없어졌는데. 그리고 그동안은 이미 아까 타니시아 파젤 교수 말대로 조선은 죽었어요. 그런데 그냥 이제 통치권도 전부 일본이 가져가는 거, 그러니까 외교권만이 아니라 통치권까지 다 가져가는 그때 마지막 허수아비 우리나라 내각이 마지막 회의를 해가지고 이제 대한제국을 문 닫는 그날입니다. 그래서 8월 22일 날 일본한테 나라를 넘기려고 했는데 일본 측에서 일주일 동안 발표를 안 하고 있었다. 근데 안 하고 있었던 이유가 조선이 그때 순종의 생일인가 무슨 그 취임식인가 그래가지고 날짜를 조금만 기다려달라 해서 8월 순종 황제가 발표한 겁니다. 우리나라를 일본한테 넘기는 거를. 어떻게 자기가 나라를 위해서 노력을 막 했는데 잘 안 되더라. 잘 안 돼. 그래서 이대로 버려두어 더욱 나라가 지리하게 되면 결국에는 수습을 하지 못하는 데 이르게 될 것이니 차라리 이 왕의 큰 임무를 남에게 위탁하여 완전할 방법과 혁신의 공효를 이루게 하는 것만 못하겠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맡아서 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게 못하대요. 짐이 이에 구연히 안으로 반성하고 확연히 스스로 판단하여 확신을 가지고 이에 한국의 통치권을 종전부터 친근하고 신임하던 이웃나라 대일본 황제 폐하께 양해하여 밖으로 동양의 평화를 공고히 하고 안으로 팔도민생을 보존케 하노니 뭐예요? 오직 그대 대소신민들은 나라의 형편과 시기의 절절함을 깊이 살펴서 번거롭게 동요하지 말고 각각 그 생업에 편안히 하며 일본 제국의 문명 신정에 복종하여 모두 행복하게 살도록 하라. 그러니까 내가 일본 학자였으면 타니시아 파젤 교수한테 보세요. 이것도 안 읽고서 책 썼나? 우리나라가 한국을 때려잡은 게 아니야 라고 쓸 그 큰 겁니다. 그래서 참 이 사람들 다 지식인인데 이 사람 책 요새 잘 못 읽게 하고 그래요. 왜? 아주 아주 고약한 친일 분자거든. 이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미국 유학을 제일 먼저 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윤치호라는 분인데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에모리 대학을 졸업했어요. 근데 이렇게 영어도 잘하고 평생 일기를 영어로 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일기를 지금 한국말로 번역을 해요. 일본어로는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사의 아주 최고의 그런데 러일 전쟁으로 제물포 앞바다에 포탄이 막 날아다닐 때 이 앞바다에 고종은 점쟁이들이 말을 듣고 궁궐 가운데 큰 솥을 묻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이기게 해달라고. 2주간의 격전으로 일본군이 러시아를 봉천에서 몰아내고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려 때 조선 황제는 관직을 팔고 구술하여 산천의 신들에게 러시아의 승리를 기원하였다.
윤초 일기장에 나오는 그 영문일기를 한국말로 번역한 겁니다. 국제정치에 대해서 몰랐고 몰상식, 그래서 나라가 망한 것이죠. 그래서 중국의 그 양계초라는 그 지식인이 일본이 남의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것만이 문제냐, 조선이 망하는 길을 취하지 않았더라면 비록 100개의 일본이라도 어떻게 했겠냐, 조선 사람들은 망하는 것을 스스로 즐겼으니 무엇을 가볍게 여기겠느냐.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합쳐졌다라고 그러고 대소 시민들은 경고망동하지 말고 일본 폐하의 말을 잘 듣고 행복하게 지내라라고 우리나라 순종 황제가 말하는 그날이 8월 29일인데 그날 아무도 울지 않았다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울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한 사람 울었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서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대성통곡을 하였다, 엎드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보통 사람들은 울지 않았다가 답입니다. 바로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그 역사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듯이 조선은 1905년 일본에 의한 폭력적으로 죽은 나라로 분류된다. 외교권의 박탈, 국가의 4가지 요소 중에서 외교할 능력, 그것이 없어졌으니까 나라가 끝났다라고 얘기했고, 그것은 주권이 박탈된 것은 국가가 죽은 것이다. 이것이 이제 현실 국제정치 이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영화를 보고서 보면 다른 나라 역사 엉터리가 돼요. 여러분 혹시 그 에델바이스인가? 사운드 오브 뮤직, 그 영화 다 생각나시죠? 보면 거기 대령 한 분 나와, 잘생긴 대령. 거기 그 줄리 앤드레스라는 또 이쁘게 생긴 배우, 둘이 결혼해가지고 하는데 그거 보면 얼마나 애국자예요. 야, 여기 왜 독일 깃발이 걸려 있어? 오스트리아에. 그래가지고 독일에 대해서 정말 오스트리아가 저항을 했구나. 똑같이 생긴 나라들 말도 똑같아요. 오스트리아는 독일 말 씁니다. 지금도. 그리고 옛날 독일한테 병합당하는데 바로 그때 장면이에요. 이런 게 어디서 깃발을 찢어버리죠. 그리고 자기 아이들하고 우리나라로 지금 무궁화 노래를 부른 겁니다. 에델바이스. 그래서 나중에 도망가죠. 이건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극소수고 대부분은 히틀러랑 나라가 합쳐진 데 대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오스트리아가 독일이 되더니, 세계에서 제일 막강한.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삼촌은 바로 여러분, 이 세상 식민지들이 전부 식민 모국한테 맞짱을 왕창 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한테 죽어라 대들어 싸우고, 인도는 영국한테 죽어라 대들어 싸우고, 오스트리아는 독일에 대해서 죽어라 대들고 싸웠다는 그냥 영화에 나오는 얘기고, 실제로는 많은 국민들이 잘 순응하고 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그 유성룡이라는 그 참 훌륭한 대신이 있죠. 손조가 이제 도망갑니다. 일본군이 쳐들어와서 도망가는데 저 신의주까지 갔어요.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라, 거기가 안전하니까. 그랬더니 유성룡 그 대신이 손조한테, 폐하, 이 다리를 넘으시면은 조선 국민은 일본 국민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우시더라도 조선을 벗어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경도로 편한 겁니다. 한경도는 아주 척박한 데인데 이 땅에 계셔야지 폐하께서, 그래야지 이 국민들이 다른 나라 시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밑에 있는 국민들은 밥 주는 사람이 왕입니다. 밥 주는 사람이. 바로 오스트리아 국민들 좋아했어요. 좋아했다는 건 좀 그렇지만 덤덤했습니다. 일본은 좋아했겠죠. 야, 독일 시민이 되네 하고서. 얼굴도 똑같고 말도 똑같은데. 우리는 프랑스는 그냥 독일에 협조했던 사람을 다 때려잡아서 저 나라는 친일 청산을 했는데, 친독 청산을 했는데 우리는 아직도 친일파가 지배하는 나라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 신화입니다. 그거는 신화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짱볼 사르트르라는 알베트 까미라는 이 사람이 자기는 독일한테 협력한 프랑스 사람을 사람 취급을 하질 않았습니다. 그게 프랑스이냐? 독일한테 아양을 떨고. 그런데 드골 장군이 그때 독일한테 아양 떨었던 사람들, 친독했던 사람들, 우리말로 친일파들을 다 잡아서 몇만 명을 죽였죠. 3만 8천, 공식 비공식 처형을 10,000명을 죽었어요. 그걸 보고서
원래 협력자들을 속히 처벌할 것을 주장했지만 까미도 정의의 이름으로 인간을 파괴하는 또 다른 행위에 환멸을 느꼈다. 그는 협력자는 우리말로 하면 친일파입니다. 들보다 나라가 바뀐 다음에 드골이 그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더 싫었다. 바로 협력 문제, 이게 요새 식민지에 대한 서양의 연구 조류입니다. 옛날에는 모든 식민지인들이 대들었다. 그래서 이 세계의 모든 신생국들은 전부 민족적으로 그 독일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필리핀은 미국한테 덤비고 한국은 일본한테 덤비고 아주 저항의 민족주의, 그것이 이제 멋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 식민지 사람들이 협력을 했기 때문에 그 제국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가 바뀌는 겁니다. 왜? 사실대로 공부해보자. 바로 그런 얘기죠. 제국주의 팽창은 유럽인의 뜻대로만 진행된 것이 아니다. 주변부 협력자의 존재 여부와 그들의 기능 여하에 달라졌다.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 고시 봐가지고 다 검사 판사했습니다. 경찰도 했고. 왜? 협력을 한 거죠. 그래서 일본의 제국이 유지된 겁니다. 일본 군인이 기껏해야 몇만 명인데 우리나라 3천만하고 몇만 명하고 우리가 벽돌 한 장씩만 들고 나가도 다 부술 수 있어요. 협력을 했기 때문에 다 일본 유학하고, 그것도 공부해보자라는 것이 이제 최근에 저항운동의 신화, 저항운동, 이거는 멋있지만 신화다. 신화. 압도적 다수의 프랑스인들이 독일에 저항했다라는 그 신화를 해체하고 저항과 협력에 협력한 사람도 있고 저항한 사람도 있고, 이걸 다 공부해야 된다. 우리나라도 보세요. 내가 이제 최근에 읽은 책인데 조선이 망하던 날 아무도 울지 않았다. 이거 정말 무서운 책입니다. 아주 그냥 다 머리를 깨놔요. 여기 보니까 의병으로 둔갑한 구한말 화적대, 뮤지컬로 환생한 국모 민비, 해그 밀사를 사칭한 사람들, 이거 다 갔잖아. 봉오동 전투의 허실, 결정타죠. 일본 중심의 동양 질서를 추구했던 천황주의자 안중근. 제가 이거를 어디서 소개했다가 어느 단체에서 나를 규탄 성명을 낸다고, 그래서 한겨레 신문에서 전화가 왔어요. 규탄 성명을 낸다는데 교수님은 반박을 어떻게 하실 거냐. 그래서 그냥 반박했습니다. 반박한 게 아니라 기자한테 나는 학자로서 내가 안중근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안중근에 관한 그 글을 읽어보고서 이런 견해가 있다는 것을 소개했다. 이것을 반박할 수 있으면은 반박해보라라고 했는데, 내가 이제 그 기자한테 보내준 글입니다. 여러분 그 안중근의 동양평화를 읽어보셨나요? 아주 짧아요. 마음 잡고 읽으면 한나절이면 읽습니다. 여기서 이제 유럽 놈들은 다 나쁜 놈들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동양 사람들은 그냥 열심히 문학에만 힘쓰고 자기 나라만 지켰어. 근데 유럽 놈들은 전부 그냥 남의 땅 뺏고 나쁜 놈들이야. 몽고는 그럼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도 러시아가 가장 고약한 놈인데 그 난폭한 행동과 잔인함이 유럽과 동양을 가리지 않고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 죄악이 차고 넘쳐 하늘과 사람이 모두 노했다. 러시아를 보고. 그러므로 하늘이 동해 중 작은 섬인 일본에게 기회를 주어 이와 같은 강대국 러시아를 만주대력에서 일거에 타도하도록 했으니, 일본이 러시아를 박살을 냈으니 이와 같은 그것을 실로 누가 헤아렸겠는가? 이 사람은 카톨릭 신자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며 땅의 도움이고 사람의 생각에도 맞는 이치다. 일본에게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 러시아라는 악마를 깨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일본 천황과 청나라와 힘을 합쳐서 유럽 놈들을 깨버리는데 앞장서자. 그러니까 동양평화론입니다. 이 얘기 내가 그냥 기자한테 보내줬어요. 책에 나오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나라 그 서울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를 하시는 분이 제국주의가 우리는 제국을 한 놈이 전부 가서 장사해서 돈 벌고 뭐 제국은 배가 부르고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책을 썼죠. 아주 놀라운 책입니다. 제국의 품격. 영국에 대해서 상당히, 영국은 일본보다 훨씬 더 깡패인데 이 책에서는 제국의 품격, 제목이 벌써 다르죠. 요새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가 바뀝니다. 박지한 교수라는 분인데 이분은 원래 좌파예요. 자기는 대처가 너무 싫어서 그 영국의 대처, 철의 여인, 우파, 그 사람 한번 박살내보려고 공부를 시작했다가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됐습니다. 우리 선배 한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한테 맞짱 뜨는 데모를 하다가 맞아가지고 다리가 부러져서 무릎을 못 쓰는, 무릎이 깨져가지고 한쪽 다리를 굽히질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박정희를 때려잡으려고 공부를 미국 가서 캐나다 가서 공부를 했는데 나는 또 어마어마한 좌파한 사람이 왔겠구나 했는데 박정희 신봉자가 돼서 왔습니다. 그 대한민국에서 박정희를 제일 신봉하는 교수일 거예요. 이분도 그거 비슷하더라고요. 식민지배를 경험한 나라에서 민족주의가 강한 것은 당연하다. 근데 이제 졸업할 때도 되지 않았냐. 해방 몇 주년이요? 1945년이니까 금년이 해방 79주년이에요. 근데 광복 79주년입니다. 빚을 되찾은, 빚을 잃은 것은 몇 년입니까? 빚을 잃은 것은 35년입니다. 35년 빚을 잃었고 빚을 되찾은 것이 79년이 됐는데 광복 몇 주년까지 기념할 겁니까? 100주년? 200주년? 건국은 500주년 기념할 수 있어요. 광복을 500주년 기념하는 건 안 됩니다. 광복도 200주년도 안 돼요. 나는 너무 좀 벌써 길다고 생각이 돼요. 8월 15일, 1945년 8월 15일, 79년? 35년 동안 깜깜했는데 근데 빚을 찾았다고 79년을 우리는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좀 나보다 훨씬 용감한 사람이 가장 불필요한 국가기념일 광복절이라는 얘기도 하죠. 일본을 비난하기 전에 만국의 책임을 우리 안에서 찾는 것이 역사에서 교훈을 얻는 올바른 태도일 것이다. 그리고 아까 그 말한 윤치호라는 사람, 그 사람의 일기장 중에서 일본한테 나라를 뺏긴 저부터 해방될 때까지 그때 기간을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한 분이 한국말로 번역을 해갖고 그 부분만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물 썼으면 짓지도 마라. 그래서 죽은 아주 친일파가 됐는데 이 사람은 일본을 하나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싸움은 우리가 못 이기잖냐. 그러니까 힘을 기르고 그 다음에 붙자고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일본 밑에 사는 게 아니라 지금 하면 헛죽음이 되니까. 이승만 박사는 뭡니까? 이승만 박사는 국제정치학자니까 우리 힘으로 일본을 지금 깰 수 없다. 일본을 깰 수 있는 나라가 몇몇 있다. 러시아 등도 있고. 그런데 그건 안 되고 미국이 걔네를 깨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그 힘에 의지해서 일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미국의 후원을 받아서 괜찮은 나라를 만들 수 있다. 그것이 이승만 박사의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미국을 설득하고 미국하고 외교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친일파입니까? 일본하고 싸우자 그러는데 아니고 말이야. 바로 이런 걸 우리가 조선이 이 사람의 친일은 이겁니다. 독립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때까지 독립투쟁을 자제하고 실력 양성에 전념해야 한다라고 그랬지. 일본 밑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오래 살자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정치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박지한 교수, 아까 그 여자 교수님이 윤초의 협력일기, 요거는 요 책이 나오기 전에 그 같이 공부를 다 같이 하고서 이 윤초에 관련된 그 바로 식민지에 관한 세계적인 연구가 저항의 민족주의에서 협력주의도 연구를 하자는 그 무드로 이제 바뀌는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1919년 3.1운동한 이후에 4월 13일 날 상하이에서 정부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때 깃발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깃발하고 완전히 다르죠. 뭐 파란색, 빨간색도 다르고 3, 4, 5, 6도 다르고 다른데 아무튼 이렇게 깃발을 여기 있는 깃발을 이렇게 그 지금 거를 그린 겁니다. 요 사람들이 모여서 상해 임시정부를 만들었는데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 누구? 이승만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도 이승만이 됐죠. 예. 근데 이 상해 임시정부는 국민이 있었나요? 영토가 있었나요? 군사력이 있었나요? 외교력이 있었나요? 이것이 있다고 보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건국이 1948년 8월 15일 그거 틀려. 이때가 대한민국 건국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왜 1948년에 대한민국을 싫어할까? 왜 싫어할까? 나는 너무 대한민국이 잘 나가는 것이 싫은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누구에 비해서? 윗동네에 비해서. 북한에서 나온 책이에요. 북한이 보는 임시정부,
거기 나온 거예요. 실로 상해 임시정부 안에 4대 매국노들이 한 일이란 이른바 정부를 차려놓고 애국 동포들로부터 운동자금이나 걷어들여 탕진하며 강대국들에 대한 청원이나 하고 서로 물고 뜯고 하는 파벌 싸움이나 일삼오운데 지나지 않는다. 북한에서 보는 우리나라 임시정부입니다. 임시정부는 어떤 대중적 지지 기반도 못 가진 정부였으며 그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망명 집단이었다. 임시정부 요인들은 자치판이 독립판이 하는 파벌을 이루고 서로 지도적 자리를 차지하려고 추악한 파벌 싸움과 내각 개편 노름을 끊임없이 벌였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집에 갖고 있는 이 조선통사라고, 이것도 뭐 2개 합해서 한 1000권 되는데 상하에서 아예 임시정부 얘기는 한 줄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다른 거예요, 북한하고 남한하고. 이승만 박사는 현실적으로 일본을 격파할 수 있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힘은 미국뿐이라고 봤다. 미국이 일본을 격파할 기회를 기다렸고 격파해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친일 분위기가 있을 때 일본하고 어떻게 친하게 지내니? 저것들은 곧 너네를 공격해라고 막 울부짖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승만은 또라이였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야 저 영감이 좀 웃기는 놈이네. 그러니까 저항의 민족주의자죠. 그런데 저 책을 누가 찍어주지도 않아요. 재팬 인사이드 아웃, 일본 놈들의 내막을 보라, 찍어주지도 않는데 그래도 1941년 6월에 책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루즈벨트 대통령한테도 보냈는데 안 읽었겠죠. 그런데 6개월 만에 일본이 전쟁을 일으켰어요. 베스트셀러가 된 겁니다, 이 책이. 참 세상을 볼 줄, 이 사람이 그거예요. 미국이 일본을 패배시키는 날에 대미 외교를 통해 조선의 해방과 독립을 이룩하고자 하였다. 바로 일본이 미국을 때렸습니다. 육군이 때리자고 그랬어요. 해군은 진주만 때리는 날 우리가 죽는 날이다 그랬습니다. 그 일본 해군 참모총장은 하버드 대학 출신인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또 위에 있는 사람이 때리려니까 이제 일본은 끝났다.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다 하고서 이제 전쟁을 갔죠. 그때 일본이 이 정도 됐습니다. 얼마나 대제국입니까? 이때 우리나라의 많은 엘리트 천재들이 일본 제국의 시대는 그냥 끝나질 않을 것 같아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윤치호 같은 사람, 지금 일본한테 덤비면 이거는 바위에다가 달걀 던지는 거야. 달걀만 아까워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때 이제 진주만 공격했죠. 미드웨이에서 몇 개월 싸우다 미드웨이에서 미국이 처음으로 이깁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이 쪼그라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 천재 아니에요, 이광수. 최남선도 천재입니다. 노천명, 모윤숙 다 당대 정말 그 끝내주는 엘리트들인데 이 사람들이 전부 보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그것이 친일이 아니라 일본하고 일단은 그냥 지내자. 이거 뭐 물론 이제 모윤숙 같은 사람은 일본군으로 입대하라고 뭐 그러기도 하고, 일본이 우리 젊은이를 데리고 가는 거를 그래도 천황께서 우리를 동등한 국민으로 대해준다라고 조금 이제 지나친 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원히 일본이 대자는 아마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거 일본이 오래 가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승만 박사는 꿰뚫어 보니까 너 미국을 건드리는 날, 그날 우리가 해방되는 날이야 라고 이제 계산을 하고 있었던 거죠. 1943년 카이로 회담 우리 다 알죠. 카이로 회담은 본회담이 아닙니다. 테헤란이 본회담이에요. 그런데 중국을 초청을 했어요, 영국, 미국이. 그랬더니 스탈린이 무슨 중국이 전쟁을 하냐, 저건 일본한테 얻어 터지고만 있는 나라인데, 그래서 스탈린이 안 만나겠다고 그래가지고 카이로에서 테헤란 가는 길에, 테헤란은 이란에 있죠. 그래서 미국 대통령, 처칠 수상, 그리고 중국 대표, 여기에서 1943년 11월 달에 카이로 선언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지구상에서 잊혀버린, 없어진 코리아라는 나라가 여기에 이 회담에 나옵니다. 그래서 1910년에 없어졌다가 1943년에 처음으로 국제 문제에 코리아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대만, 지금 대만이지만은 그때 중국의 총통 장개석이가 이제 우리를 꺼낸 거죠. 근데 독립시켜주겠다는 말이 영어로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초록색입니다. The aforementioned three great powers, 앞에 말한 세 강대국은
Mindful of the enslavement of the people of Korea. 한국 사람들의 노예 상태에 유념하여 determined 결심하였다. That in due course를 통해서 Korea shall become free and independent. 한국은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가 되게 해주겠다고 결심하였다. in due course가 이놈이 문제입니다. in due course는 적당한 시간인지 적당한 절차인지 아무것도 없어요. 독립 안 시켜줘도 in due course입니다. 10년 해도 in due course, 100년 해도 in due course, 내일 당장 독립시켜도 in due course. 그는 노벨 문학상에 빛나는 처칠이 만든 말입니다. in due course. 이건 나중에 뭐 또 시간이 있으면 설명할 텐데, 일본하고 전쟁하고 독일하고 전쟁하고 할 때 전략적으로 만든 단어예요. 이렇게 이승만 박사가 이게 독립시켜준다는 소리가 아니구만 하고서 난리가 난 것이죠. in due course. 적당한 절차를 밟아서 너를 독립시켜줄게. 적당한 절차를 보니까 너가 독립 안 되는 게 적당해. 그러면 안 시켜주는 겁니다. in due course. 이거 아주 고약한 말인데, 이거를 우리나라 모든 교과서는 그 나라들이 독립시켜주기로 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진 않아요. 원자탄이 떨어졌습니다. 갑자기 그냥 전쟁이 끝나고 일본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군대가 싸우러 가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넵코라고 그래가지고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 있는 젊은이, 한국 젊은이들을 특공대를 만들어가지고 미국 지금 CIA 전신인 OSS한테 훈련을 받아가지고 미리 한반도에 집어넣어가지고 일본하고 싸우는 거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김구 선생도 여기 있는 중국에 있는 이런 그 조선 청년들을 모아서 일본 한반도에 투입시켜가지고 일본하고 싸우겠다는, 그거는 독수리 작전입니다. 독수리 작전, 넵코 작전. 넵코가 무슨 뜻이냐? NAPKO라고 돼 있는데 그 의미가 없고 키드냅 코리아라는 뜻이랍니다. 한국을 납치하자 뭐 이런 뜻으로 그냥 이름을 진 거죠. 근데 갑자기 핵폭탄 때문에 그냥 끝나버렸어요. 핵폭탄 2발 맞고 일본 대제국이 그냥 무너져 버리죠. 뭐 이 한 방에 그냥 몇십만 명씩 죽으니까 재간이 없었던 겁니다. 요게 첫 번째가 리틀보이, 조그만 놈이, 리틀보이, 꼬마, 첫날 폭탄. 요거는 팻맨, 뚱뚱이. 요거는 처칠의 별명입니다. 뚱뚱이 아저씨 해가지고 여기다 이게 처칠을 생각해서 이름이 지은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보고, 그래서 일본이 8월 15일 날 항복했습니다. 근데 소련이 8월 9일 날 두 번째 폭탄 떨어지는 날 선전포고를 해. 나쁜 놈들이에요. 그동안에 왜 선전포고 안 하고 있었느냐? 일본하고 불가침 협정을 맺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독일 항복한 다음에 미국이 와서 좀 싸워라 그래도, 야 우리 시체도 못 묻어서 그러고 버티다가 두 번째 핵폭탄 떨어지는 날 그냥 뭐 만주로 물 밀듯이 해서 8월 9일 날 소련군이 한경북도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이거 큰일 났네, 일본하고 싸운 건 난데 잘못하면 한반도를 소련이 다 먹겠네 해갖고 그냥 급히 38선을 긋는 겁니다. 소련 보고 너 여기까지만 와라. 요 위에 있는 일본군 항복은 네가 받아. 그 밑에는 우리가 받을게. 그래서 소련군이 그걸 받아들여서 또 미국이 놀랐습니다. 소련은 그걸 왜 받아들였느냐? 소련은 일본 본토의 일부, 홋카이도 정도를 지가 먹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반도를 반만 먹고, 근데 미국이 또 놀랍게도 일본 본토는 건드리지 마. 그래서 한반도만 애매하게 잘라진 겁니다. 그래서 8월 24일 날 38 이북에 소련군이 다 왔고, 그때 밑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9월 2일 날 일본군이 미군한테 항복했고, 그 구남에서 메가다 장군한테 항복하는 것이 9월 2일입니다. 9월 3일 날 중국에 있던 일본군이 중국군에게 항복했고, 그래서 중국은 9월 3일을 전승절이라고 그러고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 가서 손을 들은 거죠. 9월 3일 날 중공군한테. 그리고 9월 8일 날 미군이 인천에 도착했고, 9월 9일 날 서울에 미군이 가서 일본군의 항복을 받은 겁니다. 한반도에 30몇만 명의 일본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더 많았어요. 제주도에만 일본군이 6만 명 있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일본군이 미군한테 항복한 것이 9월 9일. 그래서 9월 9일 날 일장기가 내려가고, 이게 중앙청이죠. 미국 깃발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놈들이 맨 처음에는 그냥 미제 강점기라고 얘기하다가, 아하, 요거를 일제 강점기라고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제 강점기가 더 먼저 나온 단어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아래 한글에
일제야 그러면 강정계는 저절로 튀어나옵니다. 나는 그때마다 지우고 시대라고 바꿨습니다. 왜? 그건 북한 말이니까. 바로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군 점령군사령관 하지, 이 사람은 이승만 박사한테 아주 죽을 고생을 했죠. 미군 별 셋인데 이승만 박사가 사병 취급을 했습니다. 사병 취급을. 뭐 제너럴, 당신은 한국의 독립을 도우러 온 곳이요, 방해하러 온 곳이요. 그러니까 하도 얘기하니까 한국의 자주 독립 건설이 미군정의 기본 입장이라는 건 닥터리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시오. 그렇게 이 사람이 화가 나서 나는 당신을 대통령 만들 의도가 하나도 없어요. 그랬더니 좋소. 지금까지는 기관의 허다한 과오를 국민들 앞에 변호해 왔으나 이제부터는 공공연히 비방하겠소. 미군 중장 우습게 본 거죠. 아주 이 사람이 회고록 썼는데 자기는 한국에서 근무하던 시절이 일생 최악의 시절이었다라고 썼습니다. 이승만 박사한테 상대가 되나? 이승만 박사는 메가더도 갖고 놀았는데, 그죠? 미국이란 나라,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 건 내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기독교, 그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 3C, 크리스티애니티, 하나님, 캐피탈리즘, 자본주의, 콘스티튜션, 민주주의, 헌법. 이승만 박사가 이걸 보고 와, 이 세 개 가지고 정말 괜찮은 나라가 만들어지는구나. 우리나라도 그렇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우리나라를 C, 기독교, 그리고 캐피탈리즘, 데모크라시. 근데 우리나라는 약해요. 이걸 보장하는 방법, 미국이 이걸 보장하게 해줘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한미동맹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이승만 박사가 한미동맹을 여기다 갖다 붙임으로써 한국어도 미국의 그 3C,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 3C를 갖다가 채용을 하고 거기다가 한미동맹을 붙여서 이거를 지금까지 길러온 겁니다. 죽지 않고 70년 동안. 바로. 그런데 그때 이 건국논쟁이 원래 있었던 건 아니에요. 최근에 더 노골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왜 갑자기 건국 가지고 싸우냐고서. 윤보선 대통령이 그래도 괜찮은 그 보수적인 지식인인데 이승만이 너무 싫은 거야. 그래갖고 이승만이 건국했다는 사실이 기분 나빠서 그놈은 물타기를 합니다. 이승만 하야 이후 후임 대통령들은 건국을 철저히 잊혀지게 만들었다. 이승만 박사 정부하에서 피어난 역사를 회상하는 날이 뭐 어쩌고 1960년 광복절에 이 정권이 저질러 놓은 상처는 너무도 심각하다. 그나마 온전한 건국 기념은 1968년 건국 20주년 박정희 대통령이 수모사 한 겁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나라가 건국이 이승만 박사가 물러나는 과정서부터 후임 대통령들이 그 건국을 자꾸 지우는 거예요. 사실 북한이 제일 지우고 싶어 하는 것이 건국인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처음부터 그렇지만은 그 20년 동안은 생일이 있었어요. 국가의 독립과 건국은 실천적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이 됐고 3년 동안 어여이 해가지고 1948년 8월 15일 날 나라를 만들었죠. 그런데 미국에서 7월 4일이 그 나라 건국일이죠. 그 건국일이 영어 이름은 뭡니까? 인디펜던스 데이입니다. 독립일이에요. 독립일. 그래서 우리나라가 건국일 독립일은 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생긴 지 1년 되는 날 1948년 1년 전에는 49년 8월 15일 날 한번 뭉쳐 민국 수립, 다시 뭉쳐 실주 회복. 북한도 한 나라로 그때 북한을 우리가 그 나라 거기를 한국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잃어버린 땅이구나라는 거 들죠. 그리고 뭉쳐서 왕국이 아니라 민국을 수립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독립 1주년, 인디펜던스 데이 1주년이라는 뜻입니다. 그 미국의 7월 4일 1주년. 그래서 1949년 8월 15일 중앙청에서 독립 1주년 기념식을 맞았다. 건국일이라는 것을 그때 다 확인했다는 얘기입니다. 독립하고 건국은 같은 말이다는 그런 뜻이죠. 이런 책들 아주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우리나라를 천문학적으로 그물근 거는 미국이에요. 야, 소련군 여기까지 와라. 거기 말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천문학적으로 38선까지 소련군이 온 거예요. 그 소련군이 춘천은 38선 남쪽인데 모르고 왔다가 지도 보고 이건 38선 남쪽이나 하고 올라갔어요. 놀라운 일이죠.
말로 그 선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말뚝 박고 전기 끊고 못 오게 하고 그래서 그것을 분단선으로 만든 것은 소련입니다. 이 나라를 자른 놈은 소련이에요. 근데 전부 미국이 잘랐다라고 배우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8월 13일 날 새벽에 이거 어떡하지? 소련 놈들이 다 가져갈 것 같아. 야, 38선녀도 그자라고 그 뭐 또 자세한 얘기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또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제대로 된 역사를 알자. 우리나라에서 건국절, 광복절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그 연구를 잘하신 분이 저는 그 양동환 교수라고 보는데 대한민국 건국일과 광복절에 관한 고찰 아예 하도 문제가 생기니까 책까지 쓴 거죠. 건국일은 바로 인디펜던스 데이입니다. 건국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는 뭐 네이션 빌딩 이렇게 들어갈 것 같은데 인디펜던스 건국일이란 국가 구성의 4가지 필수 요건들이 완전히 갖춰진 날을 말한다. 아까 제가 4가지 얘기했죠. 영토 주권 국민 그리고 효율적인 외교 관계. 그래서 아기가 우리 생일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온 날이 생일이에요. 잉태한 날이 생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건물들 보면은 준공일이 생일이에요. 아마 임시정부를 아주 적극적으로 나는 임시정부 찬성이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날이 잉태한 날이지 출산한 날은 아니라는 사실을 다 압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무슨 잉태냐? 그게 무슨 대한민국의 전신이냐? 그냥 엘리트들끼리 만든 클럽이지 국민들이 지지했냐? 솔직히? 아까 말한 박지한 교수 협력하는 사람들 많지 않았냐? 그냥 그냥 살기 좋은데 옛날보다 뭐 먹을 것도 괜찮고 그리고 나는 쌍놈 출신인데 일본 놈 밑에서 사니까 쌍놈에서 면제되고 뭐 괜찮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냐 이겁니다. 온 국민이 우리는 일본 총독부 말은 안 듣고 임시정부의 명령을 따르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죠. 그래서 아기의 전신이 노출된 날이 아기의 생일이듯이 국가 구성의 필수 요소들이 완비한 정치 결사가 출현한 날이 건국일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1948년 8월 15일 날 그래서 그날 미군정이 우리한테 모든 통치권을 주고 미군정이 문을 닫았습니다. 8월 15일 날 밤에. 그래서 이로써 국가 구성 4개 필수 요인인 영토 국민 주권 정부를 완비한 대한민국의 독립국가가 탄생되었다. 그래서 8월 15일이 건국일입니다. 그리고 10주년, 20주년까지 했어요. 30주년에도 그냥 몇십 년 단위로 건국을 기념한 그 신문 기사들이 다 있습니다. 1998년까지 건국 50주년까지 그 관행을 유지해 왔는데 갑자기 그때부터 우리나라에 득세를 하게 된 소위 좌파 세력들. 좌파 세력이 요새는 친반일, 그러니까 일본을 욕하는데 더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그 관행을 유지하다가 갑자기 1990 이 무렵이 되면서 좌익 혁명 세력의 반대한민국적 선전투쟁 때문에 그리고 광복회 그 주변에 기생하는 한국사 연구자들의 왜곡된 민족주의 감정 때문에 그래서 궤변이라고 씁니다. 그 양동환 교수는. 그래서 건국 60주년이 되는 해인 2008년 광복회가 건국이란 말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명박 정부가 그냥 비실비실 도망갔어요. 건국 쓰면 안 되나? 그때부터 이제 겁쟁이 이 교수님 얘기예요. 이명박 정부는 이에 굴복했고 이후 행정부 관리들은 건국이란 용어의 사용을 회피했으며 언론 매체들도 이에 동조했다. 건국이 없어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은 건국을 잃어버렸고 그렇게 오래 안 돼요. 2008년이니까. 그래서 역사전쟁에서 보수가 밀렸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보수인데도 또 그냥 앞에 있는 사람이 너무 싫어. 이승만도 싫고 박정희도 싫고 민주화 대통령들 차례로 건국을 공격하였다. 아니 이게 뭐 왜 공격했는지 자기 나름대로 특별한 이론이나 이런 것이 없어요. 그냥 비판을 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내가 미국에서 박사 받아 갖고 와서 첫 번째 이제 당면한 대통령인데 정말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나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한미동맹이 뭔지를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동맹국, 한미 동맹이 목표하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죽이지 않게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속에 한민족이 있는 겁니다. 북한이라는 국가가 대한민국을 죽일 것을 못 죽이게 하기 위해서 한미동맹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야?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낫지 못하다? 북한은 북한이라는 민족이, 우리랑 같은 민족이 북한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고 또 그보다 훨씬 많은 민족이, 한민족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통이 깨지지 않게 만든 장치가 한미동맹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게? 이게 뭐 개념이 그냥 뭐 헷갈리는 거죠.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다. 한미동맹이 해체되면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은 죽는다. 대통령이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이 없다는 사실이 놀랍다. 이거 제가 쓴 겁니다. 한미동맹은 한민족을 지키기 위한 장치는 아니다. 그렇지만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안전장치가 동맹이 깨지면은 이 민족은 북한의 조선민주주의 민족이라는 정치 집단의 민족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거 개념이 막 혼동되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미국에서 박사 받아갖고 와서 얼마 안 됐을 때 정말 그 신빙 박사 때 난리를 부렸습니다. 뭐 이런 게 대통령 취임사에 다 나와 하고서. 오늘은 광복 73주년이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 70주년. 정부 수립. 대한민국 건국에 그냥 그대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국가는 이처럼 사라져갔다. 이들은 북한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북한이 정통파고 우리는 정의가 불의가 판을 치고 생기지 않았어야 될 나라가 생긴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학문적으로도 그쪽 사람들이 득세를 했고 유일한 합법정부 논쟁입니다. 여러분 뭐 영어 조금만 할 줄 아는 사람 다 알아요. 1948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가 생겼고 아까 내 맨 앞에 승인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12월 12일 날 그때는 유엔 본부가 건물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뉴욕에 있지 않고 파리에서 유엔 총회를 했는데 12월 15일 날 파리에서 이제 한국에 대해서 declares 선언하였다. That there has been established a lawful government. 합법적인 정부가 수립되었다. 근데 그 합법적인 정부가 유엔은 전체가 다 생기길 원했지만은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현실적으로 남쪽에만 생겼다. 합법적인 정부는. 그리고 and that. 그리고 this is. 그 남한에 있는 합법 정부가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 한국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다.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 코리아에서 lawful government는 남한에 있는 그 정부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또 저쪽 학자들이 대한민국은 남한에서만 유일한 정부다는 거예요. 남한에서. 여기 어디 남한이 있어요?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로 돼 있지. 한국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다라고 돼 있지. 북한 거는 합법정부로 승인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유엔에 들어가던 때까지 몇십 년 동안. 그러니까 남한에 근데 이제 대한민국 건국 부정하는 사람이 38선 이남의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선언했다고 기술해 왔다. 이는 사실의 왜곡이므로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요. 교과서에. 그래서 명지대학 강기훈 교수가 이것은 사실 왜곡이니까 고쳐야 된다. 그리고 우리 뭐 영어 보면 되잖아요. 로풀 가버먼트가 그렇게 생겼다. 그리고 그 로풀 가버먼트는 한국의 남한뿐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뭐 아주 분명한 영어가 있는데 이런 거 가지고 싸워요. 그래서 한국의 그 부분 북쪽에는 선거를 못했으니까 따라서 한국의 유일한 민주적 합법정부 그 위에 3번입니다. 근데 그거를 38선 이남의 유일한 합법정부다. 유엔이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우리 대통령이 그 말을 못하고 있어.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가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나라다. 그리고 유엔 가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게 정말 그 세상이 변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유일 합법성을 국제사회에서 당당하게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표현했어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없었어요. 이 사람이 윤 대통령이 유엔 창립 직후 한국을 유일 합법정부로 승인했다. 여러분들이 그 앞에 있는 유엔 회원국들이에요. 그리고 유엔군을 파견해서 대한민국이 죽을 뻔한테 살려줬다. 그 지금 대한민국이 이만큼 컸다.
그래서 이제 빚을 갚을 거요 라고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몇십 년 만에 나온 거예요. 북한이 화낼까 봐 우리가 유일 합법 정부라는 말을 못하고 우리나라 교과서에는 38선 남쪽의 유일한 합법 정부고, 그럼 여기 다른 정부도 있어요? 여기 있는 정부랑 맞짱 뜬 정부가 있어요? 이런. 근데 이분도 아주 그 엘리트인데 최근에 이 사람이 그저 광복 회장이죠. 1919년이 대한민국의 원년이다. 대한민국의 원년? 뭐 조선공국 4위, 5위 이런 거 하니까 또 우리나라 또 대표적인 역사학자죠. 이 사람은 하버드 대학에서 러시아 혁명사를 공부해가지고 박사 받으신 분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 얘기 좀 그만하세요. 이건 설득의 대상이 아니라 투쟁의 대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설득이 안 돼요. 궤변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보시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지식인들이 근본적인 성찰을 할 때다. 인간에 대한 교육, 인문교육을 근본부터 새롭게 검토해야 된다. 이 논리가 막,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또 1948년에 건국됐다고 김진태 도지사가 얘기를 하니까 강원도의 광복회 회장이 하다가 듣다가 나가는 거예요. 건국절 제정논잔 두 쪽짜리. 그래서 이 사람 나가서 다른 데 가서 했습니다. 가서 한번 논쟁하고 싶어요. 얼마나 김문수 지사가 노동부 장관을 하는데 건국 같은 걸 왜 따져요? 노동 문제를 얘기해야지. 대한민국 건국은 언제냐 그랬더니 그 상식인데 물어보세요. 그래서 1948년 8월 15일 상식 아닙니까? 근데 이런 상식적인 말을 하면 난리가 나요. 트럼프가 개 같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상식적인 말을 보통 사람이 못하는 걸 하기 때문에 난리가 나는 겁니다. 내가 이제 대통령 나오는데 여러분, 나는 우리 국민 전부를 대학교 졸업하는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나라 망합니다. 그러면은. 아니,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대학을 나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나라로 기능을 해요? 근데 그 말을 내가 지금 후회한 거, 모든 국민이 다 대학 나온 그 나라는 망합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막말이죠, 그거는. 근데 진짜 막말은 모든 국민이 대학 나온 나라가 막말입니다, 사실은. 바로 이제 우리가 참 판단을 해야 되죠.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이번에 이제 그 또 경문도 발표하시고 그랬더라고요. 48년 8월 15일에 건국이 선포됐고 12월 10일 유엔에서 인정받았고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국민 영토 주권, 외교권이 있는 온전한 나라로 세워졌다. 그러나 북한의 영향을 받은 역사학자나 정치가에 의해 나라의 건국이 무시되는 지경이다. 대한민국이 너무 당당하면 안 돼요. 북한이 그 피곤해. 이승만 박사가 다시 되찾아오면은 김일성이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를 세우려면 이승만이 찌그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대한민국에 몇십 년 있었죠. 저도 그래서 그 논쟁이 있었습니다. 생일도 없는 대한민국. 그래서 저도 글 하나 썼는데, 조선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데 누구보다도 큰 역할을 했던 민비가 일본의 칼잡이들, 필자가 학교에서 배운 바로는 깡패들 앞에서 당당하게 나는 조선의 국무다라고 외쳤다는 호구를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며 감동하는 2020년대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대단히 어려운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이거 우리가 역사 공부를 새로 하자는 얘기죠. 전 독립기념관, 중간쯤입니다. 전 독립기념관 기념관장은 주권을 빼앗겼을 뿐 나라는 계속 존재했는데, 이런 정착이 어디 있습니까? 주권을 뺏기면 나라가 없는 거지. 아니, 주권을 뺏겼는데 나라가 있으면 그럼 전쟁을 왜 해요? 주권 안 뺏기려고 전쟁하는 거지. 이게 뭐 정치학이에요? 뭐예요 이거? 주권을 빼앗겼을 뿐 나라는 계속 존재했는데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독립이라는 개념도 성립하지 않는다. 독립이라는 건 건국이랑 같다고 그랬죠. 미국의 인디펜던스 데이, 건국일 7월 4일. 대한민국의 못마땅한 세력들은 1948년 8월 15일 날 그 날짜 자체를 싫어해요. 조금 아쉬운 거가 8월 15일이 아니라 8월 18일쯤 했으면 그게 더 낫지 않았을까. 북한은 9월 9일이 건국절입니다. 우리나라는 8월 15일 그리고 그 다음 달 9일, 그래서 구구절이라고 그러죠. 이거 날짜가 다르니까 헷갈리질 않아. 근데 우리는 날짜가 또 같아가지고
제가 아까 얘기한 말입니다. 11개월 빚이 없이 살았던 우리는 빚을 되찾은 것을 79번씩이나 기념을 했는데 이게 2045년은 광복 100년이에요. 2140년 광복 200년. 광복을 35년 깜깜했는데 광복은 몇 년 기념해야 되는 겁니까? 바로 이런 것들. 일제시대 국적은 이 사람 보세요. 김무수 지금 장관이 국회의원이 물어보니까 그러면 일제시대 국적이 일본이지 그걸 몰라서 묻습니까? 그러니까 또 국회의원들이 일본 사람이래요, 저 사람을. 어떻게 김문수 장관이 일본 사람입니까? 일제시대 한국 사람들은 일본 여권으로 여행했습니다. 일본 여권 받아서 여행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어쨌든 지구상에 공식적으로 없었습니다. 조선 실던 한국인들은 일본 제국의 식민지로 살았다. 그래서 내가 일본인인 게 싫어가지고 독립운동을 한 겁니다. 난 한국인이 되고 싶어. 근데 저 사람들은 그게 일본인이면 독립운동을 왜 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일본인으로 살기 싫으니까 한 거지. 바로 이런 것들이. 올림픽 보세요. 송기정 선수가 금메달을 받았고 남승용 선수가 동메달을 받았습니다. 영국이 2등했고 이때 히틀러 올림픽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수상식에 올라가서도 이렇게 기분이 우울해. 그렇지만 여기 일본기가 있습니다. 이거를 동아일보가 지웠죠. 그 일장기 말소 사건 해가지고 난리가 난 것이죠. 지금 여러분 올림픽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세요. 1936년 올림픽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마라톤 금메달 일본, 은메달 영국, 동메달 일본. 그래서 금메달은 손기태희, 손기정, 3등은 난소류, 남승용. 그때는 한국이 없었어요. 국가로서의 한국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조선의 피가 흐르고 비록 내가 나라가 없어서 일본 옷을 입고 뛰지만은 나는 한국이냐, 나는 조선이냐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조선이라는 국가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국가, 이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던 국가를 만든 것이 1948년 8월 15일인데 왜 자꾸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거냐는 그 얘기죠. 거기에 나는 북한이라는 요인이 자꾸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럼 북한이 또 어떤 나라인 거 보세요. 하버드 대학 교수입니다. 최근에 자꾸 했지만은 지구에 세 나라가 있어요. 사람의 밥 먹는 스타일로 봤을 때 체중 조절을 위해서 돈 쓰는 나라. 여러분 체중 조절하느라고 돈 쓰는 사람 많을 거예요. 체육관 다니고 뭐 자전거 타고 밥 굶고 말이지. 둘째, 야 나는 먹기 위해서 살아. 살기 위해서 먹는 나라. 셋째, 다음 끼니를 걱정하는 나라. 대한민국은 70년 만에 체중 조절을 위해서 돈 쓰는 나라가 됐고 북한은 다음 끼니가 올지 안 올지 모르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예요. 이게 뭐야? 이게 말이 됩니까? 얘가 키가 23m, 금이 37kg입니다. 이 앞에 붙인 금이. 그런데 어떤 교수님이 이렇게 썼어요. 현재 남북한이 얼마나 모순이냐. 굶주린 군사강국, 이거 모순이죠. 밥을 못 먹는데 군사강국이래. 포식난이 몸을 빼려고 돈 쓰는 나라가 그런 나라가 혁명하겠대. 대한민국. 이것도 모순이죠. 동시에 포식하는 쪽이 남한이 굶주리는 쪽 북한에 사상이론에 감염되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다는 것 역시 모순이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최대 모순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국민들을 똑똑해요. 한국 국민이 제일 좋아하는 나라 미국입니다. 두 번째 좋아하는 나라 일본입니다. 세 번째 좋아하는 나라 북한입니다. 네 번째가 중국이에요. 일본이 두 번째로 나와요. 물론 50이 안 되니까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북한이나 중국보다는 일본이 낫다라고 보는 겁니다. 중국을 적이라고 이 시간 20대는 무려 62.8. 이거 최근에 데이터인데 재미있어서 제가 갖고 와봤습니다. 공국일을 폄하하고 1948을 공국일이라고 하면 친일파래. 그게 어떻게 친일파가 됩니까? 그죠? 그리고 국민소득이 일본보다 한국이 높아요. 믿어지세요? 금년에 높아졌습니다. 일본보다 개인이 더 잘 사는데 뭐를 언제까지 우리가 일본한테 꿀려야 돼요? 그죠? 일본에 가지 않고 사지 않고 금년에 일본에 간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한국 사람이. 일제차 잘 팔려요.
그래도 아직도 그래서 렉서스를 좀 덜 사는데 미국에서는 렉서스를 최고로 치죠. LA에 가면 항상 교통체증인데 한 줄은 빨리 가. 그 줄을 렉서스 레인이라고 부릅니다. 미국 사람들이. 렉서스 탄 사람들이 다니는 길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힘이 아니라 권리란 오직 힘이 비슷한 나라들 사이에서 되는 얘기예요. 강자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약자들은 그 운명을 감수하는 것이 국제정치다라고 2400년 전에 투키디데스가 얘기를 했죠. 우리가 힘을 기르는 이유입니다. 힘을 기르면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어요. 역사에서 이겨야 됩니다. 최근에 그 싸움이 아주 노골적으로 전개됩니다. 요 며칠 전에 대한민국 사회교과서 여러분들 뭐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정통사관으로 다시 바꿔 쓰는 거죠. 이런 책들 막 쏟아져 나옵니다. 이용훈 교수 그리고 여기 와서 강의 많이 하시는 우리 김용삼 기자 이런 사람들이 그 싸움에 역사 전쟁에서 제대로 온 걸 다시 되찾아오자 하는 그 전쟁에 앞장선 사람들인데 이런 책들을 한번 쭉 보세요. 거짓의 역사와 위선의 사회, 이승만의 위대한 성취, 김구를 아주 또 박살낸 책이 최근에 나오는데 정말 뭐 각주가 너무 많아가지고 감히 반박을 못하겠었더라고요. 이런 책들, 매국노 고종 뭐 이런 책들 지금 막 쏟아져 나오는데 이런 걸 가지고서 그리고 국군의 날 이걸 했는데 돈 낭비했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국가의 행동은 셋 중에 하나입니다. 1. To increase power, 힘을 늘리는 일. 2. To keep power, 그 힘을 유지하는 것. 3. To demonstrate power, 그 힘을 과시하는 것. 그건 국가의 일이에요. 그게 돈 낭비가 아닙니다. 그럼으로써 북한 데미지 말라고 이렇게 한 것이죠. 보여준 거죠. 북한 얼마나 거진지 보세요. 빨리 통일해야 됩니다. 이승만 박사가 이제 그때 휴전에 동의를 하면서 통일을 못 이뤘어. 그때 53년.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결코 당신들이 잊지 않을 것이며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 현상 변경할 시간이 지금 막 다가오고 있어요. 막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잘해야 되고, 미국에 계시는 한국 아주 유명한 학자죠. 1국가 체제나 30년에 걸친 점진적 통합은 일어나지 않는다. 어느 날 와장창입니다. 그것이 내년일 수도 있고 금년일 수도 있고 상당히 가까이 왔다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요 꼬마가 빨간색이 안 되고 70년을 용케 버텼는데 이제 여기를 다 파란색을 만들 때가 다가오고 있다. 미국에 끝내주는 미래학자가 너네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아 라고 예측을 해줬습니다. 이거는 네 거야. 근데 몽고가 우리 거래. 이런 날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아유, 내가 매일 두 번째 할 때는 몇 분을 더 하는데 4시 정각인데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2050년쯤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센 나라쯤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이 정도 돼야 되지.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